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과외 세모가입니다. 오늘은 분류 분석에서 세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앙상블 기법, 나이브 베이즈,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분류 성과평가 지표까지. 용어도 생소하고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서 쉬운 비유들로 설명했어요. 특히 ADS-B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보면 정말 도움되실 거예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앙상블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앙상블의 단어들이 너무 복잡하고 생소한 단어들이어서 전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쉬운 단어들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비유를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앙상블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모델을 모아서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가지를 분리해서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너무 복잡하죠? 일단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 답안지가 없어서 애들이 답안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우리가 모아서 답안지 만들자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앙상블이라는 건요, 여러 명에서 푼 걸 합쳐서 가장 좋은 답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혼자 풀어서 답안지를 만들면 실수도 하고 편향될 수 있지만 너도 풀고 나도 풀고 같이 모아서 합쳐서 답안지 만들면 조금 더 정확하고 튼튼한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그런 걸 앙상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배깅,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스태킹,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 배깅은요, 같은 문제집 답안지를 만들 건데 문제 순서만 랜덤하게 푸는 거예요. 나는 앞에서부터 풀고 넌 뒤에서부터 풀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다르게 푸는 거예요. 즉, 여러 학생에게 같은 문제집을 줄 때 순서는 다르게 준다. 그리고 나서 각자 푼 결과를 다수결로 모아서 정답을 결정하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 혼자 푼 게 아니라 여러 명에서 같이 풀었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들겠죠. 분산이 감소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조금 더 강화된 게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다 같이 모아서 답안지 만들 거긴 하는데요. 추가로 뭐가 됐냐면 이 변수 랜덤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영어, 과학, 역사 답안지를 만드는데 기존에는 전부 다 이 네 문제집을 다 풀고 다 모아서 답안지 만들었어요.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랜덤이기 때문에 누구는 수학, 영어만 풀고 누구는 과학, 역사만 풀어요. 또 누구는 수학이랑 과학만 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과목 변수까지도 랜덤으로 주어진 다음에 답안지를 만들어서 모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관점이 생기고요. 더 정확한 결과가 나와요. 결정나무를 이렇게 여러 개를 해서 숲 느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랜덤 포레스트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이 배깅이랑 랜덤 포레스트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부스팅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일단 첫 번째 애가 문제를 쫙 풀어요. 그 다음에 그 틀린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 애가 집중적으로 쫙 풀고요. 또 그 다음 애가 또 틀린 걸 집중적으로 쫙 풀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풀어나가면서 보완하는 게 바로 부스팅 하는 거예요. 즉 약한 모델들만 모아서 강한 모델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단점은 한 명 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느려요. 하지만 성능은 아주 좋게 강화됩니다. 다음 방법은 스태킹이에요. 스태킹은 이 심사위원이라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생기는 게 다른 점이에요. 즉 여러 학생이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 학생이 이 답들을 모두 모아서 최종 정답을 뭘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즉 각각 모델들의 결과를 모아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거죠. 다른 모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섞어서 가장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학생이 최종 정답을 결정한다 생각해도 되고요. 애들의 답안지를 보고 담임 선생님이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방식이 나왔는데요. 한번 요약해 볼게요. 앙상블이라는 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총합해서 하나의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앙상블입니다.
그 방법이 4가지가 있었어요. 배깅은 같은 문제인데 순서만 다르게 해서 풀리는 거고요. 랜덤 포레스트는 과목까지도 랜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배깅을 더 강화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스팅은 틀린 거를 계속 집중해서 풀리면서 더 부스터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스태킹은 한 단계 한 단계 스태킹 쌓아가는 느낌이죠. 여러 명의 답을 보고 그 다 쌓인 걸 가지고 최종 심사위원 한 명이 이걸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시를 가지고 앙상블을 이해해 봤어요.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교재나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내용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소프트 벡터 머신은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담아봤어요. 개념을 읽어보니까 두 클래스를 최대 마진으로 나누는 초평면을 찾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단어가 최대 마진으로 나누는 게 뭐지? 초평면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처음에 이 최대 마진을 남긴다는 게 그 장사할 때 마진 남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장사에서 마진 남기는 건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 SVM,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마진이라는 건요. 이 데이터 간의 거리를 말한대요. 즉, 최대 마진을 나타낸다라는 건 최대 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진이 넓을수록 거리가 넓을수록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분류된대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집단이 있고요. 고양이 집단이 있을 때 이 간격이 넓어야 돼요. 강아지랑 고양이의 특징이 확실히 다르면 다를수록 이 간격이 넓어지겠죠. 근데 강아지 안에서도 말티즈랑 진돗개 이렇게 구분할 땐 어때요? 당연히 비슷하니까 거리가 가깝겠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나눌 때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잘못 분류되기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거리가 넓은 클래스들끼리는 잘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마진, 거리를 넓게 하자라는 게 SVM이었어요. 즉, 제가 헷갈렸던 부분인 장사 마진은 돈을 남기는 거고 SVM에서 마진은 거리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에피소드도 하나 기억하시면 이 SVM 볼 때마다 이 마진이란 단어가 조금 더 재밌게 떠오르겠죠? 이번엔 나이브 베이즈 분류를 볼 거예요. 이 나이브한 베이즈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우선 뭐냐면 각각의 특징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분류,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 계산하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 이메일을 스팸인가 아닌가? 그거를 단어를 보고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보면서 이거는 스팸일 확률이 높아 라고 분류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 분류가 돌아가는 방식을 먼저 1, 2, 3으로 볼게요. 첫 번째, 일단 베이지 정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부 독립이라는 가정을 알아야 하고요. 세 번째로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지 보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베이지 정리는 수학에서 배운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 아마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이 베이즈 정리라는 건 단어 중에 스팸이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어의 확률, 스팸의 확률, 스팸 중에 단어의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분모분에 분자를 하면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수학 얘기니까 조금 패스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베이즈 정리인데요. 우리가 오늘 할 건 뭐죠? 나이브한 베이즈 정리예요. 이 나이브하다는 건 조금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나이브 베이지에서는 어떤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단순하게 일단 가정해 버리자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복잡한 확률들이 단순하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냥 다 독립이라고 치자.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나이브 베이즈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가 독립?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따가 예시를 보면 지금 클릭하면 상금 드려요 라는 문자가 스팸인지 아닌지 분류할 거예요. 그때 이 지금 클릭 상금 드려요 라는 단어 각각을 그냥 서로 연결된 단어가 아니라 독립한 단어라고 칠 거다. 그 뜻이에요. 그 가정이 이 나이브 베이즈에서 중요한 가정이기 때문에 잠시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률 계산해서 스팸 메일인지 그냥 메일인지 분류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특정 문장이 들어왔어요. 그게 스팸 메일일 확률, 일반 메일일 확률을 각각 계산할 겁니다. 계산은 뭐를 이용해요? 이 베이즈 정리 계산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을 한 다음에 둘 중에서 어느 값이 더 큰지 더 큰 값으로 선택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시로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 동생이 저한테 이 문자를 보여줬어요. 언니, 이 문자가 왔는데 이거 스팸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문자를 읽어봤더니 지금 클릭하면 상금 드려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스팸인 것 같죠? 수상하죠? 사람은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거 스팸인 것 같은데?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 이 단어 각각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돼요. 지금이라는 단어, 클릭이라는 단어, 이렇게 단어 각각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릭, 상금이라는 단어는 스팸에서 자주 나온 단어야 라고 분석하고요. 지금, 드려요 라는 단어는 그냥 메일에서 자주 나온 단어야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확률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 단어들이 스팸에 등장할 확률과 스팸일 확률 곱하고요. 또 일반에서 등장했다고 치고 일반 메일에 등장할 확률, 일반 메일 확률을 곱해서 이 둘 중에 누가 이기는지 보는 거예요. 스팸 쪽이 이긴다면 이 문자는 스팸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일반 쪽이 이긴다면 이건 일반 메시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즉 컴퓨터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각각 단어를 독립했다는 가정하에 분리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확률 계산을 해서 둘 중에 이기는 쪽에 손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브한 베이지 분류입니다. 마지막 요약 흐름 정리해볼게요. 어떤 문자가 도착했다. 그러면 각각 단어 구분해서 베이지 정리 이용해서 확률 계산한다. 그 다음에 확률이 큰 쪽으로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스팸 메일을 이용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봤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면 나이브 베이지 분류도 완전 정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 성과 평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형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모형들 중에 누가 가장 잘 분류했는지 성능을 평가해야겠죠. 그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꼽아서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게 O 분류표예요. 이게 분류되어 있는 표인데요. 이 결과를 4가지 경우로 나눠서 적어본 거예요. 내가 맞다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맞았냐, 실제로 틀렸냐 보는 거고요. 나는 틀렸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맞았냐, 실제로 틀렸냐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표라고 보면 돼요. 이 값들을 바탕으로 이제 성능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일단 정확도를 봐요. 이 전체 값들, 여기 나중에 보면 안에 숫자 값들이 적혀 있어요. 그거를 더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이 전체 중에서 TP랑 TN을 봤다고 하죠. TP랑 TN, 맞추고 맞춘 것. 부정이라고 예측해서 부정이라고 맞췄는지, 긍정이라고 예측해서 긍정으로 맞췄는지, 이런 맞춘 값들을 보는 게 정확도예요. 너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했니? 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정밀도랑 재현율이 있는데요. 정밀도는요, 이 노란색 부분, 내가 맞다고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맞는 게 얼마였는지 보는 게 정밀도입니다. 재현율은요, 실제로 맞았던 것 중에서 내가 그럴 거라고 예측했던 게 몇 개냐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를 암 환자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면 재현율이라는 건요, 실제 암 환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암 환자를 보고 의사가 암일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지 아닐 거라고 했는데 암이 발병된 건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재현율이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F1 점수는 조금 복잡하게 계산하는데요. 이 정밀도랑 재현율을 가지고 막 조합 평균을 계산했대요. 이거 너무 복잡해서 생략할게요. 무튼 이런 식으로 값들을 계산해서 정확도도 보고 정밀도도 보고 재현율도 보고 F1 점수도 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분류했냐라는 걸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마다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분석하고 있는 거면 이 재현율이 정말 중요해요. 실제 암 환자를 보면서 의사가 예측했냐 못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처럼 상황마다 어떤 게 중요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값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TP가 뭔지, TN이 뭔지 여기 알파벳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F1 같은 거 계산시키거든요.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교재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면서 대입해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념적인 부분만 같이 다루고 넘어갈게요. 어로시 커브랑 AUC라는 게 있는데 글자가 너무 복잡해요. 근데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일단 어로시 커브라는 건요. Y축을 보면 여기 민감도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X축을 보면요. 여기 1- 특이도가 있어요.
즉 민감도랑 특이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F 정보, 이렇게 파란색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초록색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이 파란색 곡선을 보면요. 시각적으로 바로 딱 보여서 장점이 있고요. 이 초록색은 정확한 0.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서 정확한 값을 보기에 좋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요. 일단 1에 가까울수록 가장 성능이 좋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1에 가깝다는 건 여기 밑에 면적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 사각형이 빼곡히 채워진다면 어떻게 돼요? 가로 1, 세로 1이니까 1 곱하기 1이라서 면적이 1이 되겠죠. 즉, 이 파란색 곡선이 점점점 넓어져서 이 안의 넓이가 1이 되면 가장 좋은 거고요. 이 파란색 곡선이 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대각선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이 되면 면적이 0.5가 돼요. 당연히 이 사각형의 반쯤 삼각형 넓이니까 0.5겠죠? 이런 0.5일 경우에는 완전 엉망진창으로 분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직선이 되면 제일 안 좋은 경우고요. 점점점 구부려져서 여기 Y축에 가까워질수록 가장 잘 분류한 곡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두 가지 모형을 썼는데 어떤 모형은 B 모형은 이렇게 생겼고 A 모형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 그러면 무슨 모형이 더 좋은 거예요? A 모형이 더 좋다.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값을 통해서도 0.7이랑 0.5가 있다면 A 분류 모형이 더 좋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로시 커브와 AUC 값입니다. 마지막 평가하는 방법은 이익 도표랑 향상도 곡선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곡선이니까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요. 어떤 분류 모델이 가장 좋았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평가 방법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모형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것까지 하는 게 성과 평가 파트였습니다. 오늘은 분류 분석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 앙상블, 베이즈, SVM, 그리고 성과평가 지표까지 정리해봤어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꼭 예제나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특히 배깅, 랜덤 포레스트, 재현율처럼 어려웠던 단어들도 시험에서 자주 응용되니 꼭 복습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강의를 들은 후에 개인 교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했던 점이나 더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세모가가 함께 고민하고 컨텐츠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통계도 데이터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